네, 자원이 순환되는 업사이클 세상에 관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주 생활용시민센터 관장을 맡고 있고요. 풀꿈환경재단 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염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소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는 환경공학, 그다음에 도시공학, 위기관리학을 전공했고요. 연구도 좀 하고, 그러나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환경운동가,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즘 전 세계를 열광시키고 있는 애니메이션 있죠? 케이팝 데몬 헌터스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중에 가장 인기 많은 캐릭터 중에 하나, 더피입니다. 우락부락하게 생긴 호랑이 녀석인데, 실수로 화분을 넘어뜨리게 되죠. 그런데 이 넘어진 화분을 몇 번이나 다시 세우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뭔가를 바로 잡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저는 시민들의 보편적 마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쓰레기로 버려지는 자원을 다시 순환시키려고 하는 마음도 같은 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곳은 청주 시민들이 주말에 즐겨 찾는 문암 생태공원의 모습인데요. 여기는 원래 생활 쓰레기 매립장이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맹꽁이 습지, 멸종 위기종이죠. 맹꽁이 습지도 있고 또 생태 환경 그 체험 교육을 운영하고 있는 청주국제 에코 콤플렉스도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버려지던 땅이 이제는 생명의 서식지이자 시민공원으로 다시 태어난 그야말로 자연과 생명의 순환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산교육장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야기 순서인데요. 내용이 좀 많기 때문에 1장에서 3장까지 먼저 하고 좀 끊고 그래서 두 번째 강의를 하면서 4, 5장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류 문명에 관한 얘기입니다. 인류가 편리하고 풍요로운 현대 문명을 향유하게 된 것은 바로 지구가 제공해준 자원과 에너지의 에, 그 자원과 에너지를 활용했던 덕분이 되겠는데요. 그로 인해서 이런 어디나 질비한 자동차, 또 공장, 빌딩이 있는 그러한 현대 문명을 우리가 영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자원, 또 대표적인 에너지, 바로 석탄, 석유, 천연가스라고 할 수 있죠. 합쳐서 우리가 화석연료라고 부르는 것이 되겠는데요. 반면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환경 문제를 꼽아봐라. 이렇게 묻게 된다면 아마 대부분 미세먼지 문제, 또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또 가장 심각한 기후 변화 문제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세 가지 환경 문제는 현상은 약간씩 다르죠. 그렇지만 원인은 같다. 바로 화석연료의 무분별한 사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자원과 에너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지구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어떠한 자원, 어떠한 에너지를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준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하나는 그 자원이 재생되고 순환이 가능한 것인가? 우리가 쓰고 나면 고갈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죠. 또 한 가지는 그 자원을 사용한 결과가 우리에게 안전한가? 사용했더니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두 가지 기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화석연료는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정말 너무나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 화석연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의 55%는 에너지를 전환시키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45% 정도는 자원순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때문에 자원순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고, 특히 화석연료의 사용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정답인 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 생태 용량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이처럼 생활한다면 1년으로 환산했을 때 우리는 언제까지 살 수 있는가 하는 그래프가 되겠는데요. 이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초록 색깔이 살 수 있는 날짜죠. 특히 2023년 기준으로 볼 때 이렇게 생활한다면 우리 전 세계 인류는
7월까지밖에 살 수가 없는 거죠. 나머지는 살 수 없다는 얘기인데 그 나머지 그래도 살고 있죠. 이 부분은 미래 세대로부터 어떤 환경, 자원, 에너지를 우리가 빌려다 쓰는 결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른쪽 그림은 각 나라별로 그 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으로 한다면 언제까지 살 수 있냐? 이런 걸 나타낸 그림인데 우리나라 4월 초면 살 수가 없는 이게 굉장히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사실은 지구 생태 용량에는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셈입니다. 2022년은 우리에게 매우 중대한 전환점이 되고 있는데요.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를 겪게 됐죠. 많은 분들이 죽어갔고 아픔과 고통을 겪었는데 그래도 우리는 팬데믹을 겪으면서 인류 문명에 관한 어떤 성찰 그리고 전환의 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2022년에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서 탄소 중립을 달성하자. 그래서 2050년에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선언을 했고 대부분의 나라들,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2021년에 온실가스를 함께 감축하기 위한 신기후 체제를 출범시키는 해가 됐죠. 그러니까 최근 몇 년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전환점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 시계는 점점 짧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 곳곳에 잘 살펴보면 이 같은 시계가 있겠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지구 평균 기온의 상한선으로 잡은 1.5도에 도달하는 시간이 얼마나 남았나? 1.5도가 넘어서면 너무 심각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 가장 최근에 시계를 좀 살펴봤더니 불과 4년 남지 않았다. 이런 심각한 상황. 정말 예, 전면적인 대응이 절실한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린 최근 몇 년 동안 쓰레기 오염과 쓰레기 대란에 직면해 있는데요. 존 엘킹턴은 그에 져서 그린 스완이라는 책에서 인류를 위협에 빠뜨리고는 극도로 사악한 문제 5가지를 꼽았는데 그 5가지 중에 2가지가 쓰레기 문제입니다. 하나는 플라스틱 쓰레기로 오염된 바다, 또 한 가지는 우주 쓰레기의 심각한 증가 이렇게 뽑았습니다. 그만큼 쓰레기 문제가 매우 절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쓰레기는 정말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고 넘쳐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의식주를 통해 발생시키는 쓰레기 양은 2020년 비교해 봤을 때 2030년이 되면 약 2배가량 늘어날 전망입니다. 쓰레기 중에 가장 심각한 건 뭐니 뭐니 해도 플라스틱 쓰레기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인류는 1년에 1조 개의 비닐봉투와 4,800억 개의 플라스틱 물병을 사용하게 되죠. 이렇게 사용된 플라스틱 제품들이 전부 제대로 수거돼서 처리가 된다면 그래도 문제가 덜 하겠지만 이 중에 상당히 많은 양은 이렇게 환경에 무분별하게 배출되게 되죠. 결국 이런 것들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서 바다로 떠내려가게 되는데 1년에 바다에 축적되는 쓰레기 양이 약 800만 톤 정도 가량이라고 하니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플라스틱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원래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화석연료를 원료로 해서 만들어진 고분자 화합물질이죠. 다른 말로 합성수지 이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뭐든 만들 수 있는 정말 마법과 같은 그런 물질이죠. 이러한 고마운 플라스틱을 우리는 일회용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플라스틱 원료를 추출하고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하고 소비하고 다시 폐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니 무려 560억 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배출하고 있는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가량이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제 플라스틱이냐 인류의 생존이냐 하는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다로 간 쓰레기들 4% 정도는 물 위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 전 세계 바다 곳곳에 쓰레기 섬을 만들게 되죠. 이 중 19%는 다시 해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경관을 망치게 되고 어업을 망치게 되고 있죠. 그런데 77% 대부분의 쓰레기들은 물속에 들어가게 되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국은 이렇게 고래나 물고기 또 새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되죠. 실제로 해변에 죽어서 떠밀려온 고래들의 사체를 해부해 보면 수십 킬로그램의 플라스틱 쓰레기를 뱃속에 쌓여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플라스틱 쓰레기들은 잘 썩지 않죠. 결국 쪼개지게 되겠는데 잘게 쪼개진 플라스틱을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은 이 먹이 사슬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생물 농축이죠. 농축되고 농축돼서 결국 우리 사람들의 몸속에 들어오게 되겠죠. 이보다 더 잘게 쪼개진 나노 플라스틱은 너무나 가벼워서 바닷물이 증발할 때 함께 증발하게 됩니다. 결국은 물 순환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떠나다가 아무 곳이나 가는 거죠. 북극, 남극도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람들의 생활권으로 다 들어오게 되겠죠. 보도에 따르면 우리 사람의 뇌 속에 한 스푼가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는 매주 신용카드 하나, 약 5g 정도인데 이러한 미세 플라스틱을 직간접적으로 섭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신경계 계통, 순환기 계통에 엄청난 장애를 초래할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쪼개진 미세 플라스틱은 생태계나 사람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이제 막 미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 쓰레기 문제의 심각함을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열심히 대응을 하고 있겠죠. 사실은 폐기물이나 자원에 관련된 법률과 제도, 계획들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합한 법률이 바로 자원순환 기본법인데 2018년에 시행이 되면서 정부가 1차 국가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했죠. 이 계획에 따르면 자원의 선순환으로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를 실현시키겠다. 아주 획기적인 비전을 담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이 계획이 수행된 직후에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실질적으로 시행했던 적도 있죠. 폐기물 발생량을 20% 줄이고 순환 이용률이라고 하죠. 실질 재활용량을 현재 70%밖에 되지 않는데 82%로 늘리고 그래서 최종 처분율을 3%로 낮추겠다. 이런 목표를 수립했고 특히 생산, 소비, 관리, 재생으로 이어지는 전관적 순환이용 체계를 구축하겠다. 아주 좋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었죠. 문제는 이런 계획이 미처 실효성을 확인하기 전에 쓰레기 대란이 더 빨리 찾아왔다는 거죠. 2018년 중국 정부가 재활용 쓰레기 수입에 관한 금지를 전면적으로 조치했는데 그때까지 사실 전 세계에서 발생되는 재활용 쓰레기들의 상당량이 중국에 가서 처리됐던 거죠. 중국은 자기들이 세계 쓰레기통이 될 수 없다, 더 이상. 이렇게 주장했습니다만, 어떻게 본다면 세계 리사이클 센터 기능을 일부 했었던 거죠. 우리나라 재활용 쓰레기도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결국 중국으로 재활용 쓰레기들의 판로가 상실되자 동남아 쪽으로 향했지만 다 거부당했죠. 다시 돌아온 쓰레기들이 2019년에는 우리나라 곳곳에 수백 군데의 쓰레기산을 만들면서 전국 방방곳곳에 적체되는 현상이 생겨났죠. 그런데 2020년은 제2의 쓰레기 대란,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면서 쓰레기 발생은 더욱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되는데요. 그 전에 자원순환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실시했었던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곧바로 유예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우리가 생활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택배 물량과 음식 배달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는데 따라서 일회용품과 포장용기도 급증하게 되면서 쓰레기 양도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을 겪게 됐죠. 최근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쓰레기 대란에 직면해 있다. 쓰레기 대란 상황 속에
빠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러면 쓰레기와 자원의 관계, 쓰레기를 어떻게 자원으로 전환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좀 정립해 보면 쓰레기가 뭐냐? 쓸모가 없어진 물건이죠.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 또는 물건을 우리는 쓰레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중한 자원이 버려지는 순간 바로 쓰레기가 되는 거죠. 물론 버려진 쓰레기를 모아서 다시 활용하게 되면 자원이 될 수 있겠죠. 이 쓰레기를 행정기관에서는 폐기물이라는 용어로 씁니다. 쓰레기와 폐기물은 오늘 강의에서는 같은 말로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되겠다고 보고요. 행정기관에서는 폐기물을 보통 생활계 폐기물, 그죠? 그 다음에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건설 폐기물, 지정 폐기물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 방식이 중요한데요. 우리나라 쓰레기 발생량은 그냥 하루로 따지게 된다면 하루에 매일 50만 톤가량의 쓰레기가 배출된다. 1톤짜리 트럭이 50만 개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고 2021년에 최고치를 찍었는데 2022년 이후 약간 감소 추세에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처리 방법에는 이 재활용, 그다음에 매립, 소각 이런 방식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재활용이죠. 재활용을 통해 쓰레기가 다시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기 때문에 재활용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래프에서는 86%가 재활용률이 아주 높게 보이죠. 다른 나라에 비교해 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문제는 실질 재활용률을 따져본다면 70%에 그친다라는 거죠. 그죠? 결국 우리나라 쓰레기들의 30%는 자원으로 회생되지 못하고 소멸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 추세예요. 이렇게 2000년대 들어서 끊임없이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났고 2021년까지 가장 많이 늘어났다가 결국 최근으로 약간 감소 추세에 들어서고 있다. 그런데 아직 진한계 통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계 폐기물은 약 13%, 전체 폐기물 발생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사업장 배출 시설계에 가장 많은데요. 47%, 약 절반가량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건설 폐기물, 건설 현장 이런 데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37%, 또 지정 폐기물이 3% 차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각각의 폐기물들이 어떻게 처리되는가 하는 문제인데요. 여기 순서는 생활계 폐기물, 사업장 배출 시설계 폐기물, 건설, 지정 폐기물 순으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 그래프를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어쨌든 좀 살펴보면 생활계 폐기물은 재활용률이 59%, 아까 전체 퍼센트가 86%라고 했는데 굉장히 떨어진 거죠. 그다음에 사업장 배출 시설계와 건설 폐기물은 재활용률은 꽤 높습니다. 86%. 그다음에 건설 폐기물은 99%까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발생량이 많다. 지정 폐기물은 뭐 발생량은 적지만 이건 별도로 문제로 봤을 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들은 이 건설 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은 너무 발생량이 많으니 발생량 자체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생활계 폐기물은 발생량이 많지는 않지만 무엇보다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 근데 사실 생활계 폐기물은 가정에서 많이 발생하고 사업장에서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이걸 합쳐서 폐기물이라고 하는데 우리 시민들은 참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문제는 애당초 어떤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덩달아 쓰레기들이 같이 들어온다. 그래서 생산과 유통 과정 자체부터 쓰레기를 줄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쉽게 한 사람이 하루에 얼마만한 생활 쓰레기를 발생시키냐 하는 문제입니다. 보통 1kg을 조금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1kg을 약간 넘어서서 전국 평균으로 본다면 약 1.17kg 정도의 생활 쓰레기를 배출하고 있다. 비교해 보면 세종시가 가장 적게 배출해요.
제주도가 가장 높게 배출합니다. 제주도는 관광 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배출하겠죠. 중요한 부분은 우리 충북인데 충북이 1.44, 전국 평균 대비 한 뭐 2, 30% 이상 높게 배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북이 청정 지역이라고 얘기하지만 쓰레기의 배출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떳떳할 수 없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쓰레기를 자원으로 되돌리는 방법이 중요하게 되겠죠. 바로 소멸되는 쓰레기를 최대한 소멸되지 않은 자원으로 회생시키는 그런 방법, 우리는 자원순환이라고 얘기하죠. 자원을 다시 사용하거나 원료로 재활용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는 것 자체를 자원순환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의 방법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뭐 20여 개의 알들이 있습니다. 뭐 리페어 뭐 이런 리페어 카페도 있죠. 수많은 알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는 다섯 가지 대표적인 알, 5R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리퓨즈, 거절이죠, 거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물건도 또 누가 무료로 준다 하더라도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가져오는 겁니다. 아예 들여놓지 않는 거죠. 특히 쓰레기 오염, 쓰레기 배출이 많을 것 같은 제품들을 사지 않는 거죠. 이런 것들이 가장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 쓰레기의 발생량 자체, 또 쓰레기 발생을 늘릴 수 있는 소비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리듀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 개개인이 아예 시작부터 마음을 다지면서 해야 될 부분이고, 세 번째는 일단 들여왔어요. 그죠? 들여온 물건은 오랫동안 쓴다. 끝까지 쓴다. 이런 거죠. 내가 안 쓰게 되면 다른 사람이 쓰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제품이 버려지지 않게 그냥 소실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리유즈 이런 겁니다. 재사용. 그 다음에 우리가 직접 쓸 수 없는 것. 이건 그 원료로 다시 쓰자. 재생 원료로 바꿔서 이걸 바로 우리가 리사이클, 재활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도 하고 그래도 남는 아주 극도로 적게 남겨진 이런 최종 처분되는 쓰레기들에 관해서는 열이라도 회수하자. 에너지 회수. 이거 바로 리커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말 마지막 남는 도저히 불가능한 한 최종 처분되는 것만 처분하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될 다섯 가지 R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은 자원을 취해서 경제 활동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 폐기 처분하죠. 쓰레기통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을 선형 경제라고 했던 거죠. 우리나라 경제는 그동안 선형 경제에 가까웠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번 불가피하게 그 지구로부터 자연으로부터 추출한 자원이 한번 일단 경제 구조로 들어오면 이 폐기되지 않게 계속 그 내에서 순환시키자. 닫힌 순환이 가능하게 하는 이러한 경제 구조를 바로 우리는 순환 경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나라 경제 구조를 순환 경제 구조로 완전히 전환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업사이클에 관한 개념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미 이제 뭐 업사이클, 재활용 많은 분들이 익숙해졌을 텐데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상승형 자원 순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치가 순환될 거냐? 안 쓰는 물건이나 재료들을 결국은 쓰임새를 바꾼다든지 디자인을 좀 더 예쁘게 한다든지 아니면 스토리를 입혀서 보다 가치 있게 사용하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업사이클. 기존의 리사이클, 재활용은 자꾸 중국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순환하면서 자꾸 가치가 하락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 리사이클을 의 가치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업그레이드 리사이클을 해보자 합쳐서 업사이클이라는 복합어를 만들게 된 거죠. 그리고 그걸 우리말로 재활용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업사이클 또는 재활용 이렇게 얘기한다면 가치 순환형, 가치 상승형 자원 순환이구나. 따라서 이제는 우리가 자원 순환하면 당연히 업사이클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리사이클도 좋은 거죠. 리사이클 이제 굿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업사이클은 베스트다. 가장 좋은 자원순환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업사이클 제품 소개합니다. 스위스의 유명한 프라이탁이라는 가방입니다. 가방을 만들어 파는 회사인데 이렇게 방수포, 나중에 버려지게 되는 방수포를 새롭게 업사이클해서 가방을 만드는 그런 회사인데 두 가지를 하는 거죠. 하나는 이 모든 공정을 친환경적으로 하고 다 공개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방수포를 째서 가방을 만드는데 다 다른 위치를 재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이 같은 디자인이 없는 가방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게 되겠고 이러면서 업사이클 제품이 순환 경제에 기여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나라도 젊은 청년층들이 아주 애호하는 그런 제품이 되겠고 국내도 많은 업사이클 기업들이 지금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이 아래쪽에 보면 이 자동차 그 시트로 만든 그런 그 재활용 가방이죠. 모어덴의 컨티뉴라고 하는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진천에 공장이 있습니다. 세진 플러스라고 하는 업체인데요. 현수막이나 버려지는 합성 섬유, 옷 같은 거를 만들어서 플러스 넬이라고 하는 세활용 소재를 만들어낸 거죠. 이 소재 자체는 건축 내외장재, 가구 집기 정말 다목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것 자체를 다시 폐기할 때는 또 다른 플러스 넬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료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닫힌 순환고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런 업체들을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빨리 자리를 잡게 해주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첫 번째 시간은 여기서 좀 한번 마무리하고, 이제 청주의 재활용 시민센터와 시민들과 함께하는 쓰레기 줄이기 실천 활동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을 그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